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오늘은 상담하나 시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비도 아직은 안 오고 있는데 비 예보가 있는데 어쨌든 투자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퇴근길에는 조금 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하나더 넥스트실의 이종환 부장님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장님, 네. 원장님 근황부터. 네, 비행기 오늘 오전에 떨어졌어요? 아니면 어젯밤에 떨어졌어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네네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그 해외 잠깐 여행차 갔다 다녀왔습니다. 손흥민 보러 미국 안 가고 영국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런던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분은 여러분 사실 이 코너는 저희 그러니까 영업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여러분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공감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분이 아니다. 부자들도 역시 이런 투자 세계에서 요즘에 고민이 참 많다. 하나그룹에서 하나증권에서 하이네월스 패밀리오피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종환 부장님입니다. 부장님, 요즘에 만난 고객들이 좀 고객군이 다르더라고요? 고객군이 다르다는 게 혹시? 네, 요즘에 최근 모임을 하나 했다는. 지금 하나금융그룹에서 네. 은행하고 같이 영리치 20대에서 40대까지의 부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강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리치를 대상으로 했다? 예.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담당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고요? 저희가 이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해외에서는 패밀리 오피스를 어떻게 서비스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UBS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패밀리 오피스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글로벌 해외의 패밀리 오피스 투자자와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자산을 불리고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패밀리 오피스 네, 죄송합니다. 자, 사실 패밀리 오피스라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좀 멀게만 느껴지는데 그래도 부자들의 행태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글쎄요, 국내에서 특히 하나증권에서 하는 패밀리 오피스랑 지금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나 JP 등등하고 가장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요? 일단 가장 먼저 투자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게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여기 저희가 장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하고 한국의 가계 자산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대부분이고요. 투자 자산의 61%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75%를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단순하게 부동산을 산다가 아니라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 이상의 그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단타 매매를 통해서 소액으로 2배, 3배 많게는 10배씩 벌겠다라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가계 자산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복리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한다면은 한국의 그동안 많은 부자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고 부동산 급등이라는 단기 이벤트와 그리고 주식 단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 계획을 세우는 목적성 자체가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고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많은 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좀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서 투자 자산을 늘리는 게 저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혹시 갑자기 이종환 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불현듯 제가 생각난 건데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네. 외국인도 있으세요?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면 네. 한국하고 특히 오늘 미국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가계 포트폴리오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받는 스트레스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투자 비중이 좀 다릅니다. 미국에 사시는 그 전문가들이 한국에 일 때문에 장기 근무하시면서 몇 년씩 머물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불안장애나 우울증 아니면 경제 고민으로도 오시기도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의 부동산이 갖는 의미와 한국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다르죠? 한국에서의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는 거는
일상과 내 어떤 단순한 어떤 자산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안전망 같은 거죠. 더 안전한 동네에서 애를 키우고 더 좋은 학군에서 애를 보내고 거기서 얻은 뭐 그 이웃들과 아니면 같은 아이 엄마들 특히 그 이제 모자 관계의 어떤 베이스로 많이 레퍼런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라는 거는 단순한 부의 어떤 투자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어떤 목표나 어떤 목표시 모티베이션과 굉장히 연관을 주고 내 삶에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내가 그 주거를 한다. 이런 게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특히 유럽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 뭐 부동산 좋은 동네 살면 네.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막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게 네. 자존감 좀 별개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저번에 부장님이 나오셨을 때 부자들은 자산을 지키는데 더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주실 얘기가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의 사례를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최근에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토로하신 분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여기 방송 전에 말씀하셨지만 요새 환자가 많이 줄었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고민을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네. 오히려 이분의 경우에는 저희 그 지점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네. 40대 직장인이고요. 작년에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해서 20% 이상 높은 수익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 이제 투자 잘한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4월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다시 오르긴 했지만 지금 상승이 계속 갈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매일 게시판 들어가면서 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일희일비라고 저희가 이 상담 하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 이런 고민을 심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는 게 네. 그 투자 리스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숙명 같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 저도 옛날에 그랬고 이 불안을 갖고 있으려고 하진 않아요. 네, 불안을 읽고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불안을 느끼면 행동하고 불안을 느끼면 행동하고 이건 단순한 회피랑 도망치는 반응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어떤 그 보상이나 행동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의 원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면서 내 안에 그릇이 클 때는 행복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데 내가 뭔가에 쫓기거나 아니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불안감을 계속해서 발설하고 싶은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투자 관점에서는 뭐 잦은 매매로 나타날 수 있고 뭐 그런 거네요. 네, 계속 뭐 새로운 정보로 빨리 이거를 그 어떤 계좌를 살리려고 아니면 그 양전으로 하려고 새로운 어떤 스캐핑을 하고 새로 계속 내동매매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마치 ADHD처럼 계속 매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안도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겁이 나고 이런 행동, 그렇죠.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찾아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인 건가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요새 사람들은 속도와 도파민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세상승장으로 지금 되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멀티플을 해야 된다. 빨리 소득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주식으로 돈을 모아서 빨리 부동산을 살아야 된다. 부동산 아파트, 강남 아파트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감당해내고 담을 여유와 그 그릇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불안을 더 맞습니다. 가중시키는 행동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도파민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 도파민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인 것 같아. 이럴 때 이런 거 필요합니다. 공포터널 시그널 네. 이런 걸 그래도 보는 아까 거예요. 클릭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종환 부장님께서는 지금 같은 사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세요?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딱히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고객들 만나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봤을 때 뭔가 부장님을 찾아보는 고객들은 그래도 솔루션, 우리 원장님은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너의 입에서 내가 듣게끔 하는 작용이라고 하시긴 하던데 어떠세요? 투자자분들은? 사실 많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를 특히 안 하신 분들은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미 수익을 많이 번 사람들은 지금 고점 아니냐, 지금 팔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앞서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뭐 제가 너무 너무 수익률이 좋은 개인적으로 펀드 매니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전문성은 이 시장을 모르는 걸 안다고 인정했을 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셨었는데 실제로 그 글로벌 IB들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더라도 투자에 대한 의견이 다 갈립니다. 이번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상승을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정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명의 전문가 중에서 누가 정답일 거냐를 찾을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모든 의견이 갈리는 IB 리포트의 액션 플랜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주식이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주식 다 팔고 채권 사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식의 비중을 일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섹터를 일부 변경을 하는 정도의 균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의 마이너한 조정을 하라는 거지.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닌 만큼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신기루를 찾기 위해서 굳이 노력하는 게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알고 있어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주식 혹은 한 자산을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자산이 올라갈 때 막 팔지도 않았으면서 네.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또 떨어질 때 속상하기도 하고 이 희노애락을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언가와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거 이거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자, 그런 분들께 이런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먼저 실제로 실행을 하질 않더라도 전문가들을 만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해보는 거죠. 그 조건이라고 하면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그 게시판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더 오르거나 20%더 하락하거나 이런 시점을 정해놓고 자산의 일부를 매도를 하고 포트폴리오 정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맞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는 이제는 뭐 증시의 격언처럼 제가 들리는데 제가 원장님한테는 이게 좀 궁금해요. 한국 사회에서 돈 벌면 대부분 쏴. 네. 벌었으니까 쏴 이거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꼭 쏘고 나오면 아까 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아직 내가 실현해서 쏜 게 아니기 때문에 쏘고 나오면 꼭 고점이에요. 한국 사람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전반적으로 이런 겁니까? 뭔가 과시욕도 좀 있겠지만 부를 축적하면 합리적으로 내가 아직 익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 쏘잖아요.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거죠? 그 반동이죠. 내가 그동안 억눌렸던 불안에 대한 반동. 네.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되게 참고 드디어 수익을 봤다. 이거에 대해서 거의 한 몇 년 동안 혹은 그 몇 개월 동안 내가 느꼈던 불안과 그 공포, 우울감에 대한 반동으로 그걸 허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허세가 있죠.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안도감, 거기서 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어떤 해소, 그게 워시아웃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완 호르몬이 확 돼요. 그래서 긍정 회로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쾌락이지만 불안도 있거든요. 위험한 스포츠나 어떤 이런 주식 왔다 갔다 병동소에서 막 마음이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게 싹 사라지면서 세로토닌이 차올라옵니다. 그러면 마치 이게 사우나에서 이게 약간 뭐 반신욕을 하듯이 네. 쫙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잘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안도감의 어떤 약간 회로가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서 인지 왜곡이 일어나면 내가 좀 돈을 많이 쓰거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뭐 비싼 차도 사고 이런 식으로 먼저 선행 소비를 해버립니다. 야, 이 배설에 대한 맞아요. 반대급부구나. 네.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와닿는데 또 제 지인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옆에서 막 부추긴 것도 있는데 많이 써야지 더 번다. 그러니까 쓴 만큼 돌아온다. 막 이런 금융시장에 많이 하잖아요. 장이 이렇게 좋으면 오늘 금요일 밤인데 이제 여기저기 막 쏩니다. 그럼 옆에서 막 부추겨요. 야, 많이 싸. 많이 싸야지 더 벌어. 이런 거 부추기는 사람들의 행동은 뭡니까? 자기 돈 아니라서 그러는 거죠. 자기 돈 아니라서. 네. 그치. 명확하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이 원하는 만큼 한 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다 보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안정적으로 가야 돼라고 하지만 내 투자를 할 때는 즉각적인 수익이 나는 거를 원하는데 이런 심리는 왜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그런 고객들이 많은가요? 사실 그게 포트폴리오 투자의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뭔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익률을 훼손해야 할 것이다. 좀 네. 중위험 중수익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펀하고 섹시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단순하게 수익률을 낮춰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충분히 고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장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S&P 500 주식 많이 올랐죠? 하고 금하고 같이 분산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오히려 더 S&P 500보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은 S&P 500과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다시 훨씬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샤프 지수가 상승을 했다. 즉 투자에 있어서 가성비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 지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집중 투자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집중 투자를 하는 종목만큼의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면 나중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한중개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충분히 방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사연이 뭐였죠? 그러니까 40대 직장인이었는데 네. 운 좋게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20% 수익을 받다가 최근에 들어서 약간 하락하면서 특히 4월 2일 날 뭐 해방의 날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겠죠. 그런 다음에 매일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해서 뭐 불안 증세 이런 말씀 주셨고 이분이 작년 연말에 기분 좋았고 쐈다면 또 여파가 데미지가 좀 컸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럴 때 기쁨보다는 지침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찾아보는 행위를 멈춰야 되는 건가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과도한 정보는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중된 불안은 또 포모를 불러오고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또 약간 위협이 들죠. 그러면 또 내가 이성적이지 못한 의사 결정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분은 분산 투자랑 자산 배분을 하고 찾아보는 행위를 멈춰야겠네요. 네, 고민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멈출 수 있으면 뭐 진작에 멈췄겠죠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연 준비해 오신 거 있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이번 사연은 반대로 앞서서는 투자를 잘해서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면 이번은 투자를 안 해서 고민인 분이에요. 자, 이분도 40대 직장인 분이신데 그래도 과거에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서울에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그래도 조금 슬로우해진 편이고 반대로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얘기가 많아지니까 과거와 다르게 이제 내가 또 소외되는 게 아닌가, 상승에 소외되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주식은 너무 무서워요라는 고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한국의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웨이트 비중상으로는 부동산의 거의 70%니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훨씬 더 베타 탄력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점에서 누가 많이 부를 축적했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다 부동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주식지 않은 사람도 많고 등등. 자, 근데 사실 지점에서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이런 분들이 가장 난해하지 않아요? 어렵죠. 그렇죠. 네, 높은 수익률을 원하지만 원금은 지켜줘야 된다. 그런 상품 권해줘라. 뭐라 그래요? 뭐 옆집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세요? 사실 저는 네. 단기 채권형 펀드부터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단기 채권형 펀드요? 맞습니다. 사실 예금만 투자를 하게 되는 것보다 이 채권형 펀드를 투자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다고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에 투자하게 되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될 때까지는 계좌를 열어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기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사실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매일매일 이자가 붙게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비 정도는 매일매일 이자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자주 들어가 보게 되고 내 자산이 얼만큼 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욕심이 생겨서 좀 중장기 채권도 투자해보고 채권 혼합형 펀드도 투자해보고 이런 식으로 바로 공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게끔 만드는 중입니다. 말씀 네. 아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나 빼고 다 돈 벌고 있어서 조바심 나가지고 빨리 투자를 어쨌든 해서 수익률을 얻고 싶은 분이잖아요. 그럼 또 그런 곳엔 투자 안 하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제법 많은 수익을 거두셨을 거예요. 네. 그럼 그 경험을 이 금융상품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시켜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처음에는 굳이 빚까지 지면서 집을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보면 그게 대중적인 인식이 되는 것처럼 이 투자에 있어서도 주식이 마냥 무서운 게 아니라 똑똑하게 투자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본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자산의 접근성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부동산은 담화가 크고 그렇죠. 주식은 우리가 사실 소액 투자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곧 접근성, 변동성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적용된 사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잔뜩 들고 있다가 주식을 안에서 뽑아온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부동산을 절대 팔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 상황이 그냥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처방이 있습니까? 그 사실 욕망하고 불안 사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그 욕망은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수익은 되게 도파민적으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동산 같은 자산은 굉장히 묶여 있고 그래서 도파민형 투자자들은 이거를 되게 답답해하죠. 왜냐하면 주식처럼 이렇게 스윙을 하고 싶은데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주식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시작하고 싶진 않고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면 안전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건 되게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런 투자를 하기에 앞서 우선 전문가들 찾아오셔서 또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도파민형 투자자인지 세로토닌형 투자자인지 나는 욕망과 불안을 어느 정도 밸런스로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 객관적인 인지부터 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근데 그 말을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이 저희 프로 하면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 방송을 맨날 리뷰하면서 내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잖아요. 알아도 투자할 때는 모르는 것 같고 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럴 때는 사실 투자 관점에서 해답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수익은 영위하면서도 손실이 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짜지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짜야 돼요? 이건 사실 그 포트폴리오 잠시만요. 네. 네. 그렇게 네. 되면 다 부자 되게요? 다 어떻게 보면 그 네. 과정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분산 투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는 그 자산의 분산, 지역의 분산, 그리고 전략의 분산 세 가지 종류로 포트폴리오를 짜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예. 자산의 분산, 지역의 분산, 전략의 분산. 맞습니다. 네, 그 세 가지인데 이건 사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최근에 유동성 장세가 커지면서 자산의 분산과 지역의 분산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식에 투자하면서 리츠라든가 인프라 자산 그리고 원자재에 투자하면은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데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이 오르면 그 다른 인프라 리츠 주식도 같이 오르게 되는 현상 때문에 지금은 전략의 분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대표적으로 뭐 롱숏 펀드라든지 이벤트 드리븐이라든지 뭐 이런 전략의 펀드를 사용하면 하방행 방어력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수익과 리스크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건데 유동성 장세에는 콜레이션이 다 같이 오르니까 맞습니다. 분산 효과가 오히려 감소된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라. 괜찮네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이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만 없으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사실 제가 항상 그 도파민, 세로토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극단적인 세로토닌형, 극단적인 위험 회피형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의사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그 회피형, 약간 의존형 인격 성향이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그 매수를 해야 될 때도 뭐 예를 들면 저희 2020년도였나요? 그 코로나 때문에 1,400까지 코스피가 떨어진 적이 있었죠. 네. 사실 그때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망한다, 800까지 떨어진다 이런 약간 부정망상이 있어가지고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더 이상 투자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그게 되게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1,400 정도면 아무리 조심스러운 성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의존형 성향과 그 약간 결정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때 기회를 많이 놓치고 또 이번 뭐 최근에도 이런 경우는 여러 번 있었죠. 모두가 괜찮다고 하는 장에도 되게 주저하게 되는 거 이런 성향이 저는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제 주변에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유 있을 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건데 이런 거잖아요. 일본은 국가 부채가 많은데 개인 부채는 별로 없다. 한국은 개인 부채가 많고 국가 부채는 뭐 잘 관리됐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따로 논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팬데믹 작년 2020년 2월달 3월달에 갑자기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보면 완전 생큐죠. 그때 편다성 아니었으면 뭐 올인하잖아. 올인하죠. 그렇죠. 지나고 보면 그런데 그때 나라가 망하면 나는 나라가 망하는데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생각해보면 뭐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뭐 인지 부조합니까? 이런 현상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공동체가 안 좋아져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게 생겨서 느끼는 그 불안에 대한 회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약간 파산하고 정말 뱅크럽이 된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정말 큰 부자들은 뭐 이민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어떤 중상층은 사실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 보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아예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도망만 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제3의 엉뚱한 그 결론을 낳게 됩니다. 그런 식의 인지 왜곡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인지 왜곡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네, 그리고 부장님 준비해 오신 장표 보면 한국과 선진 시장의 금융 상품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점이 차이점인가요? 사실 그 선진 시장의 경우에는 금융 상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의 관점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 상품 자체가 온라인드 플레이어가 되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제가 운용사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한데 잠깐만요. 과거 운용사에 있을 때? 운용사에 있었다고요? 예, 제가 과거에 운용사에 근무했었던 펀드 매니저? 그 펀드 관련된 거? 예. 그럼 그거 그냥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같이 불장해서? 네, 어려운 질문. 아니 그렇잖아.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 이런 불장에 거기 있어야지. 아닙니다. 오히려 펀드 그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운용사보다 증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그래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부장님을 당황시키셨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깜짝 말씀 이해하시죠. 네. 아무튼 그 당시에 자동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자동차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펀드 기준가도 하락을 하게 되면 항의 전화가 옵니다. 전문가면 자동차 주식 떨어질 거 알면 미리 팔아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펀드가 상승장에서는 훨씬 더 수익을 잘 내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원하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자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까지 각각의 금융 자산들이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펀드가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승을 했다.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반대로 상승했을 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률보다도 투자 철학과 전략이 일관되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변동성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펀드에서 뒷뒤에 숫자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주식 투자 비중이 몇 %인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공모주 펀드 30이라고 하면 이 펀드는 최대 3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외에서는 펀드 뒤에 숫자가 있으면 최대 변동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크구나. 맞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위험 자산이 리스크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 관점을 네. 만약에 우리가 30 펀드라고 해서 그게 최대 변동성이 몇 %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게, 주식을 배당주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IT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맞습니다. 그 변동성을 어디까지 관리하냐라고 해서 실제로 변동성이 높으면 그만큼 나는 리스크 테이킹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를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 시장이 리스크를 더 잘 관리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당국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뒤에 숫자가 있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불안전 판매 이런 것도 참 많은데 그냥 다이렉트리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리스크가 50%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품들을 그럼 한국에서 들여왔을 때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좋아하나요? 생각보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배재원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 PB입니다. 오늘 머리에 힘을 잔뜩 줬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출장을 기원해서 좀 머리에 힘을 줬는데 영화 배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번 주 대비해서 제가 딱 나올 때만 살짝 조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흐름인데 한번 근데 우리에게는 오후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전히 어쨌든 뭐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제 어제까지도 사상 최고가를 쓰면서 코스피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현재 지수를 견인하고 있으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큰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상승 종목 중에서 뭐 흐름 산업 중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로봇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상승세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코스피 단에서는 조금 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단에서는 0.46%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차원에서는 현재 0.45% 상승을 하면서 다른 개별 기업들이 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오르고 있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시가총액 5천억 이상 한번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를 좀 봤을 때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현재 22.6%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아랫단에서도 지금 이 아래에서 보이고 있는 게 1등부터 30위까지의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기업들의 상승세인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로봇 기업과 반도체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러한 주도 섹터를 정해두고 하나하나 뭐 동일한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로봇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는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아랫단에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라던가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 기업들도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에 좋은 시장 흐름을 좀 대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재개됐는데 우리 제약바이오는 어때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사실 모든 제약바이오 내에 있는 산업들, 뭐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차례차례 하나씩 좀 상승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흐름을 좀 봐도 아직
여기 지금 왼쪽 아래에 보면 제가 바이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요. 네. 오늘은 뭐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가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D&D 파마텍과 펩트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좀 정리해 둔 게 모든 바이오 기업들을 정리해 두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좀 핫한 기업들 있죠. 대표적으로 바이오에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비만 치료제 이런 기업들인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보면 네. 뭐 패트런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신고가를 쓰고 있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도 바이오에서 언제든 풍길 수 있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앞으로의 흐름을 더더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글쎄 우리 한 달 된 것 같은데 화장품주 있잖아요. 네. 최근에 화장품주 많이 내려가는 것 같던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조정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APR 뭐 대표적으로 좀 화장품주에서 말씀을 드리면 AP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가리 행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내고 있고 오늘 기사에 나왔었는데 매출을 250억 이상을 좀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아마 APR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영역이실 겁니다. 지금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은 좀 불편한 뭐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화장품주들이 지금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상법 개정이라던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다른 업체들에서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뭐 금융 지주에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위원님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한령 해제라는 또 다른 모멘텀이 오고 있다라는 이런 말과 그 다음에 중국인의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9월 28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러한 9월 28일부터를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관광 이런 쪽에도 수급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되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어간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맞습니다. 거래 일수는 일주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기간 조정이에요. 네. 뭔가 수급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근데 이벤트가 이제 이번 달 말,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 줄줄이 있단 말이죠. 네. 지금 화장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때 추가적으로 매집 아니면 이때 그냥 뭐 바라만 보고 중립적인 관망 어느 쪽에 좀 더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까? 둘 중에 결정을 하라고 하면 저는 매집이 더 맞지 않을까 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런 한한령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 좀 퍼지면서 사실 호텔 관광업종에서 먼저 수급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라는 뭐 이런 업종도 상승세를 보였고 그냥 업종 내에서 그냥 대표주를 말씀드리면 뭐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의 지금 주가 추이만 봐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기간 조정 때문에 답답하지만 수혜를 볼 업종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 그러한 상승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관망보다는 조금은 오르지 않은 쪽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업종들 오늘 흐름 어떤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오전에 살펴볼 만한 주요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주요 이슈들을 좀 3가지 정도 뽑아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몇 가지 조치를 추가하면 끝날 듯이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9월 조정론에 대해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장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견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업들의 수요가 좋아지거나 이런 실적 부분을 다 차치를 하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이슈죠.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더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이어갔다라는 부분에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기사 또한 이렇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이런 기사인데 최근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좀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중동서 방산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지 진출 여부를 타진하는 건데 사실 방산에서 크게 생각해야 될 거는 2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과연 이러한 냉전이 지속될 것인가 물론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방산
업체들이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 국가들이 다변화되는가, 이 의미는 즉 무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기사를 봤을 때 지난달 초에 폴란드에 이어서 한 달여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서 방산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사실 오늘 방산업종 내에서 현대로템 기업이 약 6%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방산주 흐름은 현재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요. 이러한 뭐 수출길이 좀 더 열린다라는 점과 앞으로 무기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산주 역시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마지막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달 경주를 찍고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온대요? 올 거라고 지금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는데, 네, 확정은 아니에요. 네, 지금 왕이 외교부장도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방한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시진핑까지도 에이펙 회의에 무조건 참석할 거야라는 기사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기사들도 괜히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발성으로 한번 나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사가 이번 주 초에도 나왔었고 저번 주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뭐 뜬 소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10월달 경주에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한령 해제에도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난다는 것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어떠한 불확실성 속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나지 않을까. 특히 관세율에 대한 뭐 유예라든지 연장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요. 또 다른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우리 하나증권에서 뭐 뒤에 있는 거 공포 탐욕 지수 이런 걸로 요즘에 뭐 종목들, 업종들 이런 거 쭉 본다는데,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공포 시그널이 나온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까? 종목보다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일단 탐욕과 뭐 매우 탐욕, 그다음에 공포 이렇게 좀 수치를 내세우는데, 시장 자체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점 매우 탐욕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이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시장이 또 아무래도 상승세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탐욕 자체를 수치로 일단 매겨놨지만, 그러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포에 살아. 그리고 너무 탐욕이 됐을 때는 매도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직 이러한 탐욕이 일반 개인들 기준으로 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에 이거 너무 탐욕적인 시장이야 라는 좀 이런 컨센서스가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지표가 매우 탐욕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어떤 수급의 주체에 의해서 이러한 탐욕이 발생됐는가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이러한 뭐 매우 탐욕 단계라고 해도 너무 좀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요. 주말 전 금요일 오후 전략이잖아요. 네. 어떤 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항상 금요일에는 뭐 오후에는 조금 뭐 조심해라 뭐 이런 말도 네. 있고, 이제 다음날 주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저는 요즘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 요즘 오후장을 봐도 시장의 흐름이 오전장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후장에 반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시장 오후장이라고 할지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급이 굉장히 강했던 쪽에 여전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인데, 이러한 쪽에서는 여전히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도 과연 그런 온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쪽은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제 미국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잘 갔죠. 네.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지금 SK하이닉스 얼마나 조정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0.14% 하락을 하고 0% 이렇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근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단독 기사가 사실 났거든요. 어떤 거예요? 또 엔비디아와 HBM3 관련해서 12단 또 뭐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데, 그거 사실 계속 나오고 너무 있잖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도를 드리진 않았는데,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확정만 된다면 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되는 좋은 소재니까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 보면 우리 지수 자체가 탐욕 시그널에 좀 더 가까워졌지만 뭐 그렇다고 각자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자, 배전 PB가 바라보는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관망보다는 좀 더 매집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것을 좀 투자 전략으로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망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는 포트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배재원 PB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 오는 금요일 밤 앞두고 있는데 또 물어봐야죠. 편풋. 네. 아, 어렵네요. 왜냐하면 네. 다음 주 되게 중요해요. 9월 FOMC 이후에 과연 연준이 매파적이었냐 비둘기파적이었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미국장도 하루하루 다르게 업사이드 또한 다운사이드 리스크 등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장 어쨌든 지금은 조정 조금 받고 있어요. 다음 주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밤사이 미국장이 좋았는데 우리 시장 조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갈 것 같습니다. 아, 월요일에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건너뛰고 하루 건너뛰고 월요일 잘 갈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편풋이 계속 한 12일 거래일 맞추다가 어제 오늘 약간 징검다리 핑퐁하고 있는데 연속해서 이틀 동안 틀릴 때까지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고정 댓글 보면 밥보다 투자나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당첨자 발표 날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 고민이나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5분을 선정을 했는데 오늘 본도시락 1만 원권 기프티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벤트 계속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밥보다 투자 하나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